길가메시 서사시는 다양한 고대 도서관에서 조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학자들은 그것을 힘들게 재조립했습니다. 그 구절들 안에는 이제까지 발견된 가장 중요한 역사 문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서사시의 11번째 점토판은 대홍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서 기록보다 최소 1000년,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홍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물이 오기 전 세상이 어떠했는지 보여주는 창이었습니다. 홍수 이야기의 영웅은 노아가 아니라 우트나피슈팀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는 성서 기록이 생략한 세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부 사항들은 왜 홍수가 처음부터 발생했는지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점토판에 따르면 신들은 인류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인류가 너무 많아지고 너무 시끄러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구는 과밀했습니다. 인간 활동의 소란이 신들의 잠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물의 신인 엔키한 신은 인류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는 우트나피슈팀에게 은밀히 경고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배를 만들고 모든 생물의 씨앗을 보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배에 주어진 치수는 정확하고 실용적이었습니다. 현대 공학자들이 진정으로 항해에 적합했을 것이라고 판단한 배를 묘사했습니다. 이 기록을 특히 매혹적으로 만드는 것은 대홍수 이전의 세계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점토판들은 원시적이지 않고 진보한 문명을 묘사했습니다. 아눈나키가 대도시에 살았고 인류는 다양한 역할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이 문헌들은 첫 번째 도시인 에리두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금속 가공 도시인 바드티비라를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라라크, 시파르, 슈루팍을 언급했습니다. 각각 다른 예술과 기술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농업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이 묘사들은 전문화된 산업, 사회 계층 및 문화적 세련미를 갖춘 도시 중심지를 시사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은 이 도시들 중 일부가 존재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유적은 나중 정착지 아래 깊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발굴에서 발견된 홍수층은 갑작스럽고 완전한 파괴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번성했던 공동체들이 수미터의 점토와 실트 아래 묻혔습니다. 그 후 수세대 동안 버려졌습니다. 고대 도시 니푸르에서 고고학자들은 도서관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수천 개의 점토판이 있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수메르인들이 메스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는 대략 신성한 힘 또는 신성한 속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메스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훔치거나 거래되거나 선물로 주어질 수 있는 실제 물건이나 지식이었습니다. 여신 이난나는 엔키를 속여 100개가 넘는 이 메스를 훔쳤다고 묘사되었습니다. 그것들을 자신의 도시 우르크로 가져왔습니다. 그녀가 훔친 목록은 주목할 만했습니다. 그것은 문명 자체의 목록처럼 읽혔습니다. 여기에는 왕권, 사제직, 진실, 그리고 심판이 포함되었습니다. 음악, 금속 가공, 문자도 그 일부였습니다. 또한 장인 정신, 지혜, 이해, 그리고 성관계와 매춘도 목록에 있었습니다. 법률을 포함한 수십 가지 다른 기술과 사회 제도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사하는 바는 엄청났습니다. 이것들은 인류가 시행착오를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완전한 지식 패키지였습니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신들로부터 인류에게 통째로 이전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식 보존 및 전파 수준을 시사했습니다. 이것은 원시 사회라고 여겨지는 곳에는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해 보였습니다. 가장 오래 살아남은 메소포타미아 문학 작품 중 하나인 에리두 창세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홍수 이전 세계에 대한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제공했습니다. 이 문헌에 따르면 인류 창조 후에 5도시가 세워졌습니다. 그 도시들은 에리두, 바드티비라, 라라크, 시파르, 슈루팍이었습니다. 각 도시의 왕권이 수립되었으며 아눈나키의 지도 아래 인간 문명이 번성했습니다. 이 문헌은 이 시기가 상당하지만 불특정한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고 묘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인류는 번성하여 지구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했던 암호 같은 구절이 나왔습니다. 이 문헌은 신들이 인류의 행동에 근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부패와 폭력이 있었으며 신들의 왕인 엔릴 신이 인류를 파괴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신이 반대했습니다. 인류 창조에 관여했던 엔키는 자신의 창조물들을 포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은밀히 그들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신들을 그토록 괴롭혔던 이 부패는 무엇이었을까요? 에녹서는 대부분의 주류 종교에서 외경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정교회에 의해 보존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대 문헌은 그 일부가 사해 두루마리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홍수 이전 시대를 묘사했습니다. 감시자들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이 감시자들은 인류에게 금지된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그 지식은 전쟁 무기, 화장품, 마법을 포함했습니다. 천문학과 뿌리 자르기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피림이라고 불리는 그들의 후손들은 거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인류의 모든 자원을 소비하고 인간 자체를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혼돈과 폭력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자연 질서의 이러한 부패가 물로 지구를 정화하기로 한 결정을 촉발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순수한 신화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만 제외하면 그랬습니다. 수메르 점토판들은 정확히 같은 사건들을 묘사했습니다. 다른 이름을 사용하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눈나키는 인간 아내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거대한 크기와 힘을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후손들은 부패하고 폭력적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너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신들은 인류를 창조한 것을 후회하고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22년 고고학자 레너드 울리가 고대 도시 우르를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르는 성경의 족장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습니다. 후기 도시의 유적 아래 깊숙이 울리의 팀은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3m 두께의 완전히 깨끗하고 불모의 점토층이었습니다. 이 점토 위에는 진보한 문명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완전히 다른 문화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울리는 노아의 홍수에 대한 증거를 찾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류 고고학은 이 특정 퇴적물이 성경적 대홍수를 나타내는지 여부를 논쟁해 왔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홍수 퇴적물이 메소포타미아 전역에 수많은 고대 유적지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변함없었습니다. 이 퇴적물들은 모두 대략 같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연대 측정 방법과 조사되는 유적지에 따라 그 시기는 달랐습니다. 그 시기는 7,000년에서 5,000년 전 사이였습니다. 이 퇴적물들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평범한 계절적 홍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장기간 동안 인간 거주지를 완전히 파괴한 대격 변적 범람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수메르인의 이야기가 후대의 버전들과 비교할 때 특히 흥미로운 지점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성경의 홍수 이야기는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사악한 것을 보고 모든 생명을 파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종을 보존하기 위해 노아를 선택한 다음 다시 시작했습니다. 수메르 버전은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그것은 신들 사이의 정치적 책략을 묘사했습니다. 엔릴은 인류의 파괴를 추구했고 엔키는 그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방수 처리를 위한 역청의 사용을 포함했습니다. 여러 갑판의 설계와 안정적인 선박을 만드는 특정 크기도 언급했습니다. 배의 건설 과정을 기술적인 세부 사항으로 묘사했습니다. 우트나피쉬 팀이 홍수가 올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고군분투를 묘사했습니다. 그는 동물뿐만 아니라 지식과 기술을 보존하기 위해 장인과 전문가들도 실었습니다. 폭풍 그 자체를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제방이 무너지고 세상이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들이 일으킨 파괴가 통제를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은 신들 자신의 공포가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물이 빠진 후에 일어난 일을 묘사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 따르면 우트나피쉬 팀의 배가 마침내 산에 멈추었을 때 그는 물이 빠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새들을 내보냈습니다. 첫 번째로 비둘기를 보냈지만
비둘기는 착륙할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제비를 보냈는데 역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까마귀를 보냈는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마른 땅이 나타났음을 의미했습니다. 그 후 우트나피쉬 팀은 제물을 바쳤습니다. 홍수 동안 인간의 숭배와 제물을 받지 못했던 신들은 마치 파리떼처럼 제물 주위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후회했습니다. 엔릴은 누군가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엔키는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며 인류가 벌을 받았어야 했지만 완전히 절멸되어서는 안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엔릴은 우트나피쉬 팀과 그의 아내를 축복했습니다. 그들을 불멸의 존재로 만들고 강들의 어귀에 있는 딜문이라고 불리는 먼 땅에 두었습니다. 이 결말은 성경의 기록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이는 단순한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보다 신과 인류 사이의 더 복잡한 관계를 시사했습니다. 수메르 왕목록은 홍수 이후에 그 서두를 반영하는 진술로 이어졌습니다.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후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왕권은 키시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출현한 것도 확립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홍수 이후에 등재된 왕들의 통치 기간은 훨씬 더 합리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이 아닌 수십 년 단위로 측정되었습니다. 마치 세상이나 인류 자체의 근본적인 무언가가 변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목록은 문명이 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간 사회를 조직하고 통치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권위의 묶음인 왕권은 이전과 같은 출처에서 왔습니다. 홍수에서 살아남은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그 지식을 보존하고 새로운 세상에 전달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이 첫 번째 도시이자 왕권이 하늘에서 처음 내려온 곳으로 꾸준히 지목했던 에리두시는 광범위하게 발굴되었습니다. 그곳의 고고학적 기록은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가장 초기 지층에서는 약 7,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작은 정착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간단한 집과 토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초기 정착지 아래에서 발굴자들은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위쪽 정착지에는 아무런 용도로도 보이지 않는 거대한 돌 기초들이었습니다. 이 기초들은 그 위에 지어진 간단한 집들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고 훨씬 더 정교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훨씬 더 이전 구조물의 잔해였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수로 손상된 후 나중에 덮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대홍수 이전 세계의 잔해일까요? 물이 오기 전에 존재했던 도시들의 마지막 흔적일까요? 수메르 점토판에는 홍수에서 살아남은 지식에 대한 수많은 언급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덜 알려진 텍스트인 에라 서사시에는 신 마르두기 홍수에 대해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는 특정 귀중품과 지식이 물속에서 손실된 것을 한탄했습니다. 그는 특히 굴키샤르의 돌과 그 목적을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 다른 신비한 물건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텍스트들은 지식이 의도적으로 보존되었음을 묘사했습니다. 기원전 3세기경에 글을 쓴 바빌로니아의 사제 베로수스는 전통을 보존했습니다. 그는 홍수 이전의 신 오안네스가 인류에게 모든 지식을 기록하고 시파르에 있는 태양의 도시에 묻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홍수 후에 생존자들은 이 묻힌 텍스트들을 회수하여 문명을 복원하는 데 사용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에녹의 메이슨 전통과 놀랍도록 비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녹은 홍수를 예견하고 모든 지식을 두 개의 기둥에 새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는 불에서 살아남을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물에서 살아남을 것이었습니다. 이는 어떤 재앙에서도 지혜가 살아남도록 보장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식은 어떤 종류였을까요? 메소포타미아 유적에서 발견된 수학 점토판은 수메르인들이 제곱근, 세제곱근, 방정식, 기하학을 포함한 고급 개념들을 다루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원전 18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유명한 플림프턴 쌈 이 점토판은 피타고라스 3조표를 포함했습니다. 이는 서구에서 1000년 이상 후에야 발견될 수학적 관계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빌로니아 천문 텍스트는
수세기 동안의 행성 운동 관측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여러 세대에 걸친 기관적 기억과 기록 보존을 시사했습니다. 불합힌 점토파는 정교한 천문학적 개론을 포함했습니다. 여기에는 황도를 12부분으로 나누어 황도대 별자리에 일치시키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별의 위치에 대한 정밀한 측정과 천문 현상을 예측하기 위한 수학적 모델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원시적인 점성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높은 수준의 관측 천문학이었습니다. 의료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니프르 및 다른 유적지에서 발견된 점토판들은 외과 수술 절차, 약제 조제, 그리고 진단 기술을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수백 가지 약용 식물과 그 적용을 나열하고 다양한 질병의 증상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대 분석 결과 화학적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 치료법들을 처방했습니다. 기원전 17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함무라비 법전은 외과 진료를 규제하는 상세한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시술에 대한 수수료와 의료 과실에 대한 벌칙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표준화된 훈련과 관행을 갖춘 확립된 의료 전문직을 암시했습니다. 이 지식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텍스트 자체는 지식이 신들로부터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혜의 신 엔키와 치유의 여신 니니시나로부터 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 언어를 벗겨내면 우리가 보는 것은 체계적인 교육 및 기록 보존 시스템을 통해 전달된 정교한 지식의 증거였습니다. 수메르인의 건축적 성과는 더욱 의아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도시들을 지배했던 거대한 계단식 피라미드인 지구라트는 단순한 사원 이상이었습니다. 그것들은 기본 방위에 정확하게 맞춰져 있었고 복잡한 배수 시스템을 통합했습니다. 또한 놀라운 안정성의 구조물을 만드는 수학적 비례를 사용하여 지어졌습니다. 이들 중 가장 큰 우르의 지구라트는 원래 약 30m 높이였습니다. 바닥은 약 62m 곱하기 43m였습니다. 이것은 수백만 개의 진흙 벽돌로 지어졌습니다. 역청으로 고정된 구운 벽돌로 덮여 있었고 사제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성소가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물을 짓는 데 필요한 노력은 엄청났습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재료 공급을 위한 정교한 물류도 갖춰야 했습니다. 또한 구조물이 자체 무게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건축 지식도 필요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역사에 출현한 지 몇 세기 안에 이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만약 그들이 홍수 이전부터 기억했던 구조물들을 다시 짓고 재창조했다면 어땠을까요? 잃어버린 세계의 기념물들을 말입니다. 수메르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질문은 만족스럽게 답변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독특했습니다. 다른 어떤 알려진 언어 가족과도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셈족어도 인도 유럽어도 아니었으며 주변 언어 그룹과도 관련이 없었습니다. 마치 다른 곳에서 왔거나 수천 년 동안 고립되어 발전한 것처럼 홀로 존재했습니다. 그들의 예술 양식 또한 완벽하게 형성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으로 이어지는 명확한 진화적 사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개념은 복잡하고 완전했습니다. 각기 특정 역할, 관계 및 신화를 가진 방대한 신들의 판턴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수메르인들이 약 5,000년 전 남부 메소포타미아에 나타났을 때 그들이 맨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곳에서 발전한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거나 잃어버린 무언가를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수메르 창조 신화는 이 미스터리에 또 다른 층을 더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성경의 창조 이야기와는 달랐습니다. 수메르 텍스트는 모든 것이 이미 존재했지만 분화되지 않았던 시대를 묘사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아직 분리되지 않았고 민물과 짠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신들 자신도 이 원시적인 상태에서 출현했습니다. 하늘의 신안, 대지의 여신키, 그리고 물의 신 엔키는 가장 먼저 분리되었습니다. 이 신들은 우리가 아는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분리하고 천체의 움직임을 확립하며 물에서 마른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제야 인류가 창조되었습니다. 살해된 신의 피와 흙을 섞어 만들어졌습니다. 신들이 번거롭게 여겼던 노동을 수행하여 신들을 섬기기 위해 특별히 창조되었습니다.
이 창조 이야기는 처음 보이는 것보다 더 정교했습니다. 그것은 순간적인 행위가 아니라 과정을 묘사했습니다. 현재 질서 이전에 무언가가 존재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우주적 질서 내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대홍수 이전 세계에 관한 가장 흥미로운 수메르 텍스트는 대중적인 이야기에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수메르시 에리두 창세기였습니다. 또한 수메르 홍수 이야기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텍스트는 기원전 16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점토판에 단편적인 형태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오래된 작곡을 분명히 복사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창조와 홍수 이전 시기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다른 어떤 출처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시에 따르면 인류의 창조와 왕권 확립 이후에는 오랜 평화와 번영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도시는 성장하고 인류는 번성하며 문명은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텍스트는 불길한 무언가를 묘사했습니다. 인류가 너무나 많아져 그들의 소음이 신들을 방해했다고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신들의 왕인 엔리를 방해했습니다. 그는 지구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소음에 대한 이 세부 사항은 흥미로웠습니다. 이는 여러 버전의 홍수 이야기에 나타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메소포타미아 홍수 이야기인 아트라시스 서사시가 이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인류는 신들을 위해 일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농업으로 식량을 제공하고 재물로 신전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1200년 동안 모든 것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번성하며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들의 소음은 소란이나 시끄러움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 소음은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엔릴은 완전한 파괴에 이르지 않는 다양한 조치들을 시도했습니다. 첫째, 그는 인류의 수를 줄이기 위해 역병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지속적인 안도를 주지 못하자 그는 가뭄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근을 보냈습니다. 매번 엔키가 개입하여 인류에게 그 도전을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마침내 엔릴은 궁극적인 해결책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를 파괴할 홍수였습니다. 시도와 개입, 반복되는 위기와 해결의 이러한 패턴은 더 복잡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 증가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신들을 그토록 괴롭혔던 이 소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부 학자들은 이를 문자 그대로 해석했습니다. 고대 사람들이 신들이 하늘에 살며 인간의 활동을 들을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음이 은유적인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것이 다른 것을 의미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신들이 세운 사회 질서의 붕괴, 즉 무질서와 혼돈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점토파는 아눈나키가 특정한 역할과 책임을 가졌던 세상을 묘사합니다. 각 도시는 특정 신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문명의 각 측면은 특정 신에 의해 감독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도로 조직화된 위계적 시스템을 나타냅니다. 엔리를 괴롭혔던 그 소음은 그 시스템이 붕괴되는 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인류가 그들을 위해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는 소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들에 의해 우주 질서가 파괴되는 소리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홍수 이전 세계를 묘사하는 다른 고대 문헌들을 볼 때 지지를 얻습니다. 이전에 언급된 에녹서는 파수꾼들이 인류에게 금지된 지식을 가르쳤다고 묘사합니다. 인류는 그 지식을 부패와 폭력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또 다른 고대 유대 문헌인 희년서는 홍수 이전 세계를 지구가 폭력으로 가득 차 있던 곳으로 묘사합니다. 창세기의 성경 기록은 인간의 사악함이 땅에 널리 퍼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 마음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언급합니다. 이것들은 시끄럽지만 순수한 인류에 대한 묘사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세상에 대한 묘사입니다. 신들 또는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회복 불가능하게 타락했던 것입니다. 수메르 문헌들은 성경 기록이 생략한 중요한 세부 사항을 추가합니다. 신들 자신도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만장일치의 결정이 아니라 논쟁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엔키는 홍수에 반대했습니다. 일부 문헌은 우루크의 여신 이난나도 반대했다고 시사합니다. 인류를 파괴하려는 결정은 가볍거나 만장일치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엔릴은 다른 신성한 의회 구성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했습니다. 신들 사이의 이러한 내부 갈등은 다른 고대 전통에서도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 타이탄 프로메테스는 즈스를 거역하고 인류에게 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베다 문헌은 대바들 사이의 갈등을 묘사합니다. 에녹서는 일부 파수꾼들이 인류를 도운 죄로 처벌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여러 전통에서 우리는 이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상위 권위자들의 뜻에 반하여 인류 편에 서는 신성한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신 또는 신들이 왜 인류의 파괴에 반대했을까요? 수메르 문헌들은 실용적이면서도 충격적인 답을 제공합니다. 아트라하시스 서사시에서 홍수 후에 신들은 굶주렸기 때문에 우트나피시 팀의 희생 제물 주위에 파리처럼 모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숭배, 인간의 제물, 인간의 노동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없으면 신들 자신도 약해졌습니다. 이러한 의존성은 여러 문헌에 명시적으로 언급됩니다. 인류는 사랑이나 동반자 관계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인류는 노동자가 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신들을 고된 작업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빌로니아 창조 서사시인 에누마 엘리쉬가 이를 명확히 밝힙니다. 신들은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 힘들게 일했습니다. 강과 운하를 파고 농업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하급신들은 이 고된 작업에 반발했습니다. 해결책은 이러한 작업들을 인계받을 인류를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엔릴이 인류 파괴를 제안했을 때 그는 본질적으로 신들이 스스로의 일을 다시 하라고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일부 신들이 그 아이디어에 반대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신과 인간 관계에 대한 이러한 실용적인 시각은 후대의 종교적 개념과는 매우 다릅니다. 그러나 고대인들이 신과의 관계를 실제로 이해했던 방식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인간과 신들은 상호 이익이 되는 협약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인간은 노동과 숭배를 제공했습니다. 신들은 보호, 지식, 그리고 문명이 기능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질서를 제공했습니다. 그 관계가 무너졌을 때 시스템은 불안정해졌습니다. 인류가 그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거나 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혹은 그들에게 설정된 경계를 넘어섰을 때였습니다. 홍수는 재설정이었습니다.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인구로 다시 시작할 기회였습니다. 아마도 더 명확한 경계와 기대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나 홍수가 단지 실용적인 이유로 인한 재설정이었다면 왜 인류의 집단 기억에 깊은 상처를 남겼을까요? 왜 홍수 신화가 지구상의 거의 모든 고대 문화에 나타날까요? 아메리카 원주민에게는 홍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주 원주민에게도 홍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인, 인도인, 태평양 섬 주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문화권 모두 큰 홍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홍수는 이전 세계를 파괴했습니다. 이러한 홍수 이야기의 전 세계적 분포는 일부 연구자들로 하여금 실제 사건이 있었다고 제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비극적인 홍수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생존자들은 전 세계에 흩어졌고 각자 잃어버린 것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질학적 증거는 인류 선사 시대에 거대한 홍수 사건이 있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약 11,700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북아메리카와 유럽 대부분을 덮고 있던 거대한 얼음층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점진적이지 않았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여러 차례의 급격하고 치명적인 해빙기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빙하홀을 막고 있던 얼음댐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상상할 수 없는 양의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대의 5대5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큰 빙하호인 아가시 호수는 반복적으로 물이 빠졌습니다. 얼음댐이 파괴되고 다시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각 배수 사건은 전 세계 해수면을 상당량 높였을 것입니다. 또한 엄청난 양의 담수를 바다로 흘려보내 해류와 기후 패턴을 잠재적으로 교란시켰을 것입니다. 지질학자 월터 피트먼과 윌리엄 라이언이 제안한 흑해 대홍수 가설은 이렇습니다. 약 7,600년 전 상승하는 지중해 물이 현재의 보스포루스 해협에 있는 육교를 뚫었다는 것입니다.
흑해 분지를 엄청난 힘으로 범람시켜 수백 피트 수위가 상승했습니다. 수만 제곱마일에 달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땅이 몇 달 만에 침수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해안을 따라 있던 모든 정착지는 침수되었을 것입니다. 생존자들은 사방으로 도망치며 홍수 이야기를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메르 점토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홍수가 있었다는 것만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홍수 이전의 세상이 어떠했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문명이 재앙 속에서 의도적으로 보존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홍수를 원시 인류가 운 좋게 살아남아 신화화한 단순한 자연재해로 해석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수메르 기록은 홍수를 의도적인 행위로 제시합니다. 이는 예견되고 대비된 것이었습니다. 지식과 문화가 살아남도록 특정 조치들이 취해졌습니다. 우트나피슈팀은 단순히 동물들만 배에 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장인 전문가 그리고 아마도 그들의 도구와 지식을 실었습니다. 이야기는 그가 모든 생물의 씨앗을 가져갔다고 묘사합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씨앗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명을 재시작하는 데 필요한 본질적인 패턴, 즉 근본적인 지식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홍수 이후 문명은 수천 년에 걸쳐 원시적인 상태에서 천천히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문명은 이미 온전한 상태로 현장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문자, 수학, 천문학, 건축, 그리고 사회 조직을 갖추고 말입니다. 이 점토판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괴롭히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그것들이 신화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것들이 역사라면 어떨까요? 만약 홍수 이전에 정말로 고도로 발전된 문명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아눈나키가 실제 존재였다면 어떨까요? 그들을 신, 진보된 인간, 또는 완전히 다른 어떤 존재로 해석하든 말입니다. 만약 세상을 파괴한 재앙이 예견되었고 지식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다면 어떨까요? 수메르인들이 문명을 발명한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있던 것이라면 어떨까요? 잃어버린 것을 재창조하고 인간 역사의 가장 암울한 장을 통해 보존된 청사진으로 건설했다면 말입니다. 헤시오도스의 일과 나날은 시대의 연속을 묘사합니다. 인간이 신처럼 살았던 황금시대부터 은, 청동, 영웅시대를 거쳐 현재의 철기시대에 이릅니다. 각 시대는 이전 시대보다 열등했습니다. 인도의 육아 개념은 이와 유사한 쇠퇴를 묘사합니다. 이는 완벽한 사티아 육아에서 점차 더 타락한 시대로의 전환입니다. 플라톤의 아틀란티스 기록은 이집트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 기록은 지진과 홍수로 파괴된 고도로 발전된 섬 문명을 묘사합니다. 그 문명은 단 하루, 밤낮의 파괴 속에서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항상 그 패턴은 같습니다. 이전에는 더 나은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파괴되었고 우리는 그 쇠퇴한 여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수메르 점토판은 홍수 때 어떤 특정 지식이 사라졌을지에 대한 매혹적인 단서들을 담고 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영생을 향한 영웅의 탐구를 묘사합니다. 이는 그가 우트나피슈팀을 찾아가도록 이끕니다. 우트나피슈팀은 홍수 속에서 인류를 보존한 보상으로 영원한 삶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함의는 영생 또는 적어도 극도로 긴 수명이 홍수 이전 세계에 존재했으며 나중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문헌은 젊음을 되찾아주는 식물을 묘사합니다. 길가메시가 그것을 찾지만 나중에 뱀에게 잃어버립니다. 에녹서는 파수꾼들이 인류에게 점성술, 약용 뿌리와 식물 채취, 그리고 다양한 다른 기술들을 가르쳤다고 묘사합니다. 에녹서와 수메르 문헌 모두의 함의는 이렇습니다. 홍수 후에 이 지식의 대부분은 다시 배워야 했거나 부분적으로만 보존되었다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은 이러한 기록들을 환상으로 일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들이 은유적인 용어로 실제를 묘사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홍수에서 잃어버린 불멸이 사실은 수명을 연장하는 진보된 의학 지식이었다면 어떨까요? 회복의 씨앗이 될 일부 지식이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을 대재앙 속에서 보존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수메르 문헌은 지혜와 물의 신 엔키의 사제들을 지목합니다. 엔키는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최초의 도시, 에리두의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는 수메르인들이 땅 아래에 존재한다고 믿었던 지하 담수 해인 압수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의 신전인 에압주는 시면의 집으로 불렸습니다. 이곳은 위대한 도서관과 지식의 저장소를 포함했다고 전해집니다. 엔키가 우트나피슈팀에게 다가올 홍수에 대해 경고하고 모든 생물의 씨앗을 보존하라고 지시했다는 기록을 읽습니다. 구약 성서는 발전 과정을 묘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신이 거닐며 족장들과 직접 대화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후 예언자들과 천사들을 통해 소통하던 시기로 넘어갔습니다. 심지어 예언적인 소통마저 드물어진 시기도 있었습니다. 힌두 문헌은 육아 시대를 직접적인 신성한 존재로부터 멀어지는 과정으로 묘사합니다. 이러한 철회 패턴은 왜 나타났을까요? 냉소적인 해석은 이것이 인류의 합리화 증가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연적인 설명이 초자연적인 설명을 대체하면서 신들이 물러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른 것을 반영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이 고대 문헌에서 신으로 묘사된 존재들이 홍수 이전에 실제로 세상의 물리적인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존재감이 나중에 약해진 것이라면요? 이는 재앙이 그들의 도시와 기반 시설을 파괴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는 그들이 스스로 물러나 인류가 자력으로 발전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의 매 개념은 이 맥락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집니다. 매는 전달될 수 있는 신성한 힘이나 속성을 의미합니다. 종교적인 언어를 배제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것은 전달 가능한 지식 묶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즉, 지식을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줄 수 있는 완전한 이해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원시적인 구전 문화에서 지식이 작동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 문화에서는 경험을 통해 이해가 천천히 발전합니다. 또한 이야기마다 바뀌는 전승을 통해 지식이 전달됩니다. 이것은 정보를 온전히 보존하고 전달하는 기관을 갖춘 정교한 문명 사회에서 지식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매라는 개념 자체는 수메르인들이 지식을 구체적인 것으로 이해했음을 시사합니다. 지식은 소유하거나 훔치거나 잃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세대에 걸친 지속적인 관측과 기록 유지가 필요한 체계적인 천문학입니다. 공통시대 이전 마지막 수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셀르코스 시대의 행성 점토판들이 있습니다. 이 점토판들은 행성 운동에 대한 수학적 모델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델들은 너무나 정교해서 현대 학자들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델들은 복잡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수개월 또는 수년 앞서 행성의 위치를 예측합니다. 이 천문학 지식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점토판 자체는 이를 신엔키와 먼 옛날부터 또는 조상들의 시대부터 이루어진 관측에 기인합니다. 고대 문화가 지식의 기원을 묘사하는 방식에는 특이한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메르 점토판이 묘사하는 것과 평행하는 전통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신화가 아닌 역사로 받아들이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 문명 발전에 대한 근본적인 가정을 뒤엎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표준 모델은 인류가 수십만 년 동안 수렵 채집인으로 살았다고 주장합니다. 약 만 년 전에 농업을 발전시켰으며 그 후 수천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모델에는 파괴되었다가 부분적으로 재건된 고도로 발전한 대홍수 이전 문명이 들어설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고학 기록에는 표준 모델에 맞지 않는 이상 현상들이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괴베클리 테페는 약 1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곳에는 거대한 석조 기둥들이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 작업은 수백 명의 노동자 조직과 정교한 석공 기술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농업의 발명 이전에 존재하며 명확한 선례 없이 기록에 나타납니다. 이 유적지는 완전한 형태로 나타난 다음 수천 년 후 의도적으로 매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집트 남부 나브타 플라야의 석조 구조물은 약 7,000년에서 6,500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에는 천문학적 정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리온 자리의 별들을 나타내는 석조 원형 구조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 왕조의 발흥보다 수천 년 앞선 일입니다. 지금은 황량한 사막인 지역에서 벌어졌습니다. 인도, 일본, 지중해 연안에서 수중 구조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구조물들이 인간 건축의 증거를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고든 가장자리, 직각, 채석 흔적을 그 증거로 제시합니다. 또한 계단이나 플랫폼과 유사한 구조물들도 언급합니다. 주류 고고학은 일반적으로 이들을 자연적인 지질 형성물로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아마도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수면이 낮았던 시기의 일부 해안 정착지들은 전 세계 대륙붕 아래에 잠겨 있을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약 2만 년에서 7천 년 사이에 해수면은 약 120m 상승했습니다. 그 시기의 모든 해안 정착지는 지금 수중에 있을 것입니다. 인류가 정착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얕은 해안 지역들은 이제 수십 미터의 물과 퇴적물 아래에 있습니다. 만약 빙하기 동안 고도로 발전한 해양 문명이 존재했다면 어땠을까요? 이 문명은 현재 잠겨있는 해안과 강 삼각주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 유적의 대부분은 현재 기술로는 찾기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생존자와 그들의 후손이 보존한 전설과 기록을 통해서만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유전적 증거는 이 퍼즐에 또 다른 층을 더합니다. 인간 미토콘드리아 DNA와 Y 염색체 DNA 연구는 전 세계 인구의 기원과 이주를 추적해왔습니다. 이 연구들은 인류 역사에서 여러 인구 병목 현상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인구가 회복되기 전에 급격히 감소했던 시기입니다. 그러한 병목 현상 중 하나는 약 7만 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토바 슈퍼 화산의 분출로 촉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더 최근의 병목 현상과 인구 이동의 증거도 있습니다. 약 8,000년에서 9,000년 전 무렵 중동과 유럽으로 상당한 인구 이동이 있었습니다. 농업을 유럽으로 가져온 사람들은 아나톨리아와 레반트 지역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토착 수렵 채집 인구를 대체하거나 그들과 섞였습니다. 이들은 대홍수 재앙의 생존자들이었을까요? 농업 지식을 보존했던 피난처에서 벗어나 문명의 씨앗을 가져왔던 것일까요? 농작물의 분포는 농업이 전 세계 여러 다른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발전했음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는 밀과 보리가 재배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쌀이, 메소아메리카에서는 옥수수가 재배되었습니다. 또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는 다양한 작물들이 재배되었습니다. 각 지역은 현지 조건에 맞는 다른 작물을 사용하여 농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이것은 농업 지식의 단일 기원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안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농업의 원리에 대한 지식이 단일한 원천에서 확산되었다면 어떨까요? 즉, 식물이 길들여지고 경작될 수 있다는 이해가 퍼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인구 집단들이 그 지식을 각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식물에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지역에서 농업이 독립적으로 발전한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이 지질학적 시간 척도에서 거의 동시에 발전했다는 놀라운 사실도 설명합니다. 이는 수천 년 이내에 수천 마일 떨어진 지역들에서 일어났습니다. 만약 농업 지식이 재난 생존자들에 의해 퍼져나갔다면 어땠을까요? 이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만나는 인구에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정확한 패턴입니다. 수메르 점토판에는 신들이 인류에게 문명의 기술을 가르쳤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기술들에는 농업, 금속 가공, 글쓰기, 수학이 포함됩니다. 또한 천문학, 음악, 법률, 통치도 그 기술에 속했습니다.
만약 신들이 인류를 가르쳤다는 구절을 다르게 해석한다면 어떨까요? 즉, 고대 문명의 생존자들이 발전하는 인구를 가르쳤다고 본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점토판들은 지식 전달의 역사적 기록이 됩니다. 아눈나키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홍수 이전 문명의 생존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보존하며 대홍수 이후의 세계를 재건했습니다. 덜 발달된 인구는 고도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신처럼 이해하고 묘사했습니다. 그들의 신성한 지위는 그러한 묘사에 불과했습니다. 이 해석은 초자연적인 요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홍수 이전에 고도로 발전된 문명이 존재했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문명은 빙하기 말기에 엄청난 홍수로 대부분 파괴되었습니다. 생존자들은 일부 지식을 보존하고 재건하면서 다른 인구에게 점진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빙하기 말기에 발생한 대규모 홍수에 대한 증거는 명백합니다. 전 세계 해수면은 100m 이상 상승했습니다. 거주 가능한 광대한 지역들이 해저가 되었습니다. 기후는 빠르게 변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훨씬 습해졌고 다른 지역은 사막이 되었습니다. 강들은 경로를 바꾸었습니다. 해안선은 내륙으로 우리는 신석기 시대부터 수백 킬로미터 이동했습니다. 우루크 시대와 같은 다양한 선시대를 거치며 어떤 문명이라도 점진적인 발전을 봅니다. 혼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또한 글쎄한 도시들은 기념비적인 건축입니다. 도시 계획의 갑작스러운 출현을 말라버렸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너무나 완전하여 현지에서 발전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앙이 있었는지 가장 초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그림 문자에서 중요한 것은 복잡한 문자를 기록할 오랜 발전 기간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발전된 문명이 존재했는지 가장 초기의 텍스트들은 수메르 점토파는 이러한 문제의 최고의 증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아이디어를 그들은 바로 능력을 가진 그러한 문명의 기억을 보존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글쓰기가 완전히 형성된 채 발명되었거나 발견되지 않은 이전 시스템에서 채택된 모든 것이 달랐던 시기에 대한 마찬가지로 모호한 수메르인들이 사용했던 60을 기수로 하는 수학 시스템을 명명하고 명확한 선례 없이 기록에 일찍 나타납니다. 기관을 묘사하는 구체적인 기록들입니다.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대홍수 이전 세계에서 홍수를 우리가 사용하는 홍수 이후 문명으로의 직접적인 연속성을 주장합니다. 특히 원을 나누고 수메르 왕복록은 측정하는데 대홍수 이전의 전설적인 왕들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적인 답변은 대홍수 이전의 왕들이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들의 도시였으며 발전 과정에 대한 명확한 통치 기간이었다고 명시합니다. 그것은 단지 길가메시 서사시는 옛날에 홍수가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크기, 선왕조 시대는 작은 배가 상륙한 산에 이르는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사건의 여파인 도자기 양식을 알려준 점진적인 문화 발전을 보여주는 창조에 대해 일반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파라오 아래 특정 도시들 이집트의 갑작스러운 통일과 함께 그리고 각 초기 왕조시로 알려졌는지 나열합니다. 몇 세대 안에 이집트인들은 아닌 거대한 돌 피라미드를 건설했습니다. 물론 역사 기록은 창형 문자로 글을 쓰고 정교한 의술을 행거나 오해되거나 또한 반복적인 학과 수학에 대한 고도의 지식을 보여주어 위조될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 건축 기술 이전 왕들의 통치 기간은 같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실험과 발전의 징후를 보여줍니다. 어떤 인간도 이곳에서는 초기 피라미드들이 부분적으로 붕괴되거나 수정되어야 했거나 변질되었거나 하지만 이러한 실험의 바탕이 되는 정교한 지식은 매우 빠르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에 대한 수학적 이해를 개별 통치 기관의 노동자를 동원하는 조의 길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재우는 물류 시스템 또한 다른 단위로 측정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급속한 발전이 아닌 상징적 의미를 가졌던 수메르 문명의 성과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설명 중 어느 것이든 메소포타미아로 문자적인 수명보다 더 기타 기술을 수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 주장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거의 동시에 발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왕들이 있었고 그들의 문자 체계는 완전히 달라서 통치했습니다. 문화적 차용보다는 또한 그들의 통치 기간은 대홍수 이후 기준으로 매우 길었습니다. 더 오래된 근원으로 상대적인 비율을 유지하면서 숫자를 더 현실적으로 고정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여전히 수세기 동안 지속된 대홍수 이전 문명 시기를 얻게 됩니다. 이는 그리스인들이 믿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된 시간이었습니다. 이집트 사제들은 대홍수 이전 세계 자신들의 기록한 수준에 도달했지만 수많은 세대의 왕들을 거쳐 재건되어야 했다고 묘사합니다.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은 검증 가능합니다. 주류 이집트학은 이집트 문명의 시작을 주요 차질 없이 5,100년 전으로 보고했습니다. 점진적으로 발전했다면 스스로는 훨씬 더 큰 고대성을 주장했습니다. 고고학 기록에서 꾸준한 발전을 토리노 왕목록은
이집트 왕조에 대한 단순한 도구가 더 복잡한 도구로 발전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첫 번째 파라오로 인정되는 더 큰 정착지로 성장하는 왕들을 포함합니다. 지역 무역망은 이러한 선왕조 시대 통치자들야 합니다. 흔히 신화적이라고 발전은 이전 것을 논리적으로 그들이 덜 통일된 이집트를 다스렸던 초기 왕들의 진정한 전통을 나타낸다면 어떨까요? 부분적으로 재건된 고도로 발전된 문명이 있었다면 이전에 통치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다른 패턴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4,500년 전 명백한 설례로 알려진 스핑크스는 기술이 출현해야 합니다. 흔적을 보여줍니다. 지식 손실과 일부 지질학자들도 나타나야 합니다. 지속적인 강구로만 발전된 초기 상태에 대한 문화적 기억의 증거도 있을 것입니다. 통념보다 훨씬 오래되었음을 어떤 패턴을 보고 있습니까? 초기 메소포타미아에 온 지난 5,000년의 건조한 기후보다 모두 보여줍니다. 앞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혼란스러운 수메르 서판들은 홍수 이전의 세계가 홍수 직후의 세계보다 기술적으로 더 발전했었다고 묘사합니다. 이 기록들은 사라진 경이로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신들에게 힘을 주었던 돌, 그들이 타고 다녔던 비행체, 그리고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무기들입니다. 주류 학계는 이것들을 신화적인 요소로 해석합니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전통주의에 축적되는 환상적인 추가물로 봅니다. 그러나 쐐기문자 기록은 일반적으로 실용적인 문제에 대한 묘사에서 상당히 문자적입니다. 그들이 건물의 건설을 묘사할 때 주어진 치수는 정확합니다. 그들이 농업 절차를 묘사할 때 그 기술은 실용적입니다. 그들이 의학적 치료법을 묘사할 때 현대 분석은 종종 그들이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이 동일한 기록들은 기술에 대해 논할 때 갑자기 문자적인 묘사를 포기했을까요? 아마도 작동 방식을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는 서기관들이 사용 가능한 유일한 용어로 실제 장치를 묘사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비행체는 하늘수레나 하늘배가 됩니다. 전기 발전기는 힘의 돌이 됩니다. 고대 무기는 7개의 사악한 바람이나 모든 것을 삼키는 불이 됩니다. 신화적인 언어를 벗겨내면 핵심 주장은 실제 기술을 묘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가능성은 추측입니다. 아마도 지나치게 추측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흔한 많은 기술들이 고대인들에게는 마법처럼 보였을 것이라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그 기술들이 목격된 후 여러 세대에 걸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묘사되었다면 신화적인 용어로 설명되었을 것입니다. 서기관이 헬리콥터를 보았지만 기계나 공기역학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면 그는 그것을 날개 없이 나는 불수레로 묘사했을 것입니다. 그가 전등을 보았지만 전기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면 그는 그것을 불 없이 빛나는 돌로 묘사했을 것입니다. 수메르 문헌들은 바로 이러한 종류의 현상들을 묘사합니다. 불꽃 없이 빛나는 빛, 공중을 나는 배, 화살이나 창 없이 멀리서 살상하는 무기 등입니다. 만약 우리가 작가들이 단순히 지어낸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이것들은 상상력의 증거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실제 현상을 묘사하려고 했다고 가정한다면 그것들은 첨단 기술의 증거가 됩니다. 서판들은 또한 그 시대에는 불가능할 정도로 발전된 지식을 묘사합니다. 바빌로니아의 천문학 서판들은 춘분점 세차 운동에 대한 지식을 보여줍니다. 이 현상은 완전한 주기를 마치는데 25,000년 이상이 걸립니다. 이것은 수세기에 걸친 세심한 관찰과 기록 보관을 통해서만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행성의 역행 운동을 매우 정밀하게 묘사합니다. 학자들은 바빌로니아인들이 주전원과 동등한 수학적 모델을 가지고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서구에서 1000년 이상 후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에 이르러서야 개발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식을 인상적인 정확도로 예측합니다. 그들은 별을 정밀하게 지도화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관찰뿐만 아니라 제도적 기억을 요구합니다. 또한 여러 세대에 걸친 세심한 기록 보관과 정교한 수학적 모델도 필요합니다. 이 기록들은 이 지식을 먼 옛날의 관찰과 신들의 지혜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 지식이 홍수 이전의 수세기 또는 수천 년 동안 하늘을 관찰해 온 이전 문명으로부터 계승되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그것이 역사 기록에 그렇게 일찍 나타난 이유를 설명할 것입니다. 이 모든 증거와 추측에서 나오는 큰 질문은 간단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빙하기 말에 끔찍한 홍수로 파괴된
발전된 대홍수 이전 문명이 존재했을까요? 생존자들이 지식을 보존하고 재건하여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 기적처럼 정교한 문명을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주류 고고학이 제시하는 것처럼 문명이 발전했을까요? 원시적인 기원에서 점진적으로 진화하며 홍수 신화는 나중에 신화화된 지역 홍수 사건들의 뒤섞인 기억을 나타낼까요? 솔직한 대답은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증거는 여러 해석을 지지하기에 충분히 모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수메르 서판들이 홍수 이전의 세계를 묘사한다고 주장하는 전통을 보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들은 고도의 천문 관측과 수학적 추론을 요구하는 정교한 지식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대홍수와 이전의 고대 시대에 대한 유사한 전통들이 전 세계 문화권에서 나타납니다. 아마도 이 서판들의 가장 흥미로운 측면은 지식 자체의 본질에 대해 시사하는 바일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지식을 진보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각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우리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조상들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세계는 지식을 매우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위대한 지혜가 가장 고대의 시대에 속한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각 연속적인 시대는 더 완벽했던 이전 상태로부터의 퇴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홍수 이전 시대를 황금 시대로 회상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영웅 시대의 종말을 슬퍼했습니다. 힌두교인들은 자신들이 먼 과거의 완벽한 사티아 유가 시대와는 거리가 먼 최악의 시대인 칼리 유가에 살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현대적 감성에는 비관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역사적 현실에 기반을 두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지식이 더 위대하고 문명이 더 발전했던 시대가 정말 있었다면 어떨까요? 인류가 자연 법칙이나 신들 또는 우주의 질서 원리라고 부르는 모든 것과 더 조화롭게 살았던 시대가 있었다면 어떨까요? 수메르 서판들은 역사가 무지에서 깨달음으로 향하는 단순한 진보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가능성에 직면하게 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얻고 잃은 지식, 그리고 흥망성쇠해하는 문명에 대한 더 복잡한 서사입니다. 인간 발전을 재설정하는 대재앙과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들은 지구가 오래되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인류는 수십만 년 동안 해부학적으로 현대적인 모습을 유지해 왔습니다. 우리가 연구하는 기록된 역사 만년은 인류 이야기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 수십만 년 동안 기후는 여러 번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해수면은 오르내렸습니다. 빙상은 전진하고 후퇴했습니다. 지금은 물속에 잠긴 풍경들이 한때는 마른 땅이었습니다. 지금은 사막인 지역들이 한때는 비옥하고 살기 좋았습니다. 이처럼 역동적인 환경에서 인류 문명은 기후변화, 질병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좌절되기 전까지 얼마나 여러 번 어떤 수준의 정교함에 도달했을까요? 주류 고고학적 패러다임은 지난 만년 동안 주요 문명 발전이 한 번만 일어났다고 가정합니다. 이는 이전 문명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증거의 부재가 부재의 증거는 아닙니다. 특히 만년 이상 된 인류 활동의 대부분 증거는 파괴되었을 수 있습니다. 빙하기와 그 종말의 거대한 환경 변화로 인한 것입니다. 목조 구조물은 부패합니다. 유기물은 분해됩니다. 심지어 돌 기념물도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침식되고 부서집니다. 적절한 종류의 퇴적물에 묻히거나 적절한 기후에서만 고대 유물이 살아남습니다. 15,000년 전 빙하기 동안 지금은 수몰된 해안 평야에 정교한 문화가 존재했다면 어땠을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살아남았을까요? 아마도 그들의 후손들이 보존한 이야기들만이 전해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문자가 발명되었을 때 기록되었고 우리에게 신화와 전설로 전해졌습니다. 수메르 서판에 보존된 것과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이것은 추측입니다. 현재 증거만으로는 발전된 대홍수 이전 문명이 존재했음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대 문헌들의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원시적인 신화가 아니라 잠재적으로 유효한 역사적 전통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고고학 작업을 의미합니다. 특히 빙하기 동안 해안 평야였을 지역에서의 수중 고고학을 의미합니다. 이는 유적지 연대를 더 신중하게 측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일부 유적지가 현재 추정치보다 훨씬 오래되었을 가능성에도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올바른 시기에 대재앙 사건에 대한 지질학적 증거를 연구해야 합니다. 홍수 신화와 다른 유사한 전통들의 전 세계적 분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대 문헌 자체를 새로운 시각으로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인들이 무엇을 알았거나 몰랐을지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으로 걸러내기보다 그들이 실제로 무엇을 주장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수메르 점토판은 놀라운 문서입니다. 그 점토판들은 우리가 가진 가장 오래된 기록들 중 하나인 전통들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인류 기억 속의 가장 큰 대격변 이전의 사건들을 묘사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지식을 보존했다고 말합니다. 이 점토판들은 여러 독립적인 자료들에서 일관된 상세한 기록을 제공합니다. 점토판들은 발전된 대홍수 이전 시대부터 파괴적인 대격변에 이르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이것은 문명의 재건을 목격한 재건축 시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점토판들은 이것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라고 주장합니다. 수메르인들은 이 기록들을 우화나 종교적인 비유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기록들을 일지, 왕목록, 역사적인 문서로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우주에서 자신들의 위치에 대한 모든 이해를 이러한 전통들의 기반 위에 세웠습니다. 그들에게 대홍수 이전 시대와 홍수는 먼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것들은 자신들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맥락이었습니다. 우리는 과학과 기술을 갖춘 현대 세계에 서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고고학적 방법과 연대 측정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대 기록들을 무시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원시인의 환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처럼 세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대안으로 우리는 이 기록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신중하게 조사하고 증거에 비추어 그들의 주장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그것들이 우리의 과거에 대해 중요한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잊혔지만 한때 알려졌던 것일 수 있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대격변을 통해 보존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즉 그들의 먼 후손들이 이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루어졌습니다. 점토판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수천 년 전 흙으로 부서진 손들에 의해 쐐기 모양의 문자들은 점토에 새겨졌습니다. 그것들은 박물관과 기록 보관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한때 존재했던 세계에 침묵하는 증인들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올바르게 읽는 법을 배운다면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별들은 고대의 형태로 머리 위에서 돕니다. 수메르 사제들은 이 형태들을 추적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이 형태들이 대홍수 이전부터 관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신들이 인간들 사이를 거닐던 시대였습니다. 첫 번째 도시들이 평원에서 솟아났고 첫 번째 왕들은 엔키 자신이 가르친 지혜로 통치했습니다. 이라크의 모래 아래 어딘가에 더 많은 점토판들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고대 유적지와 언덕 그리고 묻힌 폐허 속에 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읽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홍수 이전 세계에 더 많은 비밀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홍수는 오고 갔습니다. 그것은 5,000년, 7,000년 또는 10,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점토판에 묘사된 사건을 어떤 대격변과 동일시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기억, 지식, 그리고 이야기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우리가 들을 귀가 있다면 그 이야기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무엇이 있었고 무엇이 있었을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을 보여줍니다. 그것들은 물이 차오르기 전에 존재했던 세계를 가리킵니다. 물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오직 파편들과 흔적들만 남았습니다. 이것들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기억한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들이 새겨진 점토판들이었습니다.